부산의 밤길을 달려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그 터널을 지나쳤을 겁니다. 황령터널. 도시의 불빛을 이어주는 오래된 길목. 하지만 그 터널 안에는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은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곳을 지나던 운전자들 사이에서 똑같은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차가 없는데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의 서사는 그 여자가 왜 뒤돌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날 터널에서 사라진 한 사람의 기록을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산 사람들에게 황령터널은 그저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밤에 차를 몰고 지나가도 그곳은 늘 비슷한 풍경이었죠. 흰 조명, 반질반질한 터널벽, 직선처럼 뻗은 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저 지나가는 길. 하지만 그 길을 가장 자주 이용했던 한 사람, 정혜수 씨는 이 터널에서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혜수 씨는 밤마다 남구 고개를 넘어 수영구로 배달을 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해오던 일이었고 몸은 힘들었지만 터널 길을 지나는 건 늘 편했습니다. 터널만 들어가면 라디오가 좀 끊기더라고.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터널 안에선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라디오가 끊긴 건 단순한 전파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혜수 씨는 자신의 말이 며칠 뒤 기록으로 남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은 유난히 기온이 내려간 밤이었습니다. 12월 초 차창에 김이 서릴 정도로 공기가 차갑던 날, 혜수 씨는 평소처럼 오토바이 엔진을 켜고 천천히 터널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람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짧게 스치듯 들어오는 그 냄새는 비가 오기 전 흙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낡은 지하실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라디오는 터널 입구에서부터 작은 잡음을 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지지직, 지익. 혜수 씨는 볼륨을 줄이며 혼잣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러고는 터널 안쪽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누군가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마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나왔습니다. 혜수 씨는 그게 라디오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였죠. 터널 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차량 통행도 거의 없었고 등 뒤로 따라오는 헤드라이트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중간에서 혜수 씨는 아주 작은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터널 안쪽 30m쯤 떨어진 곳, 빨간색. 처음엔 누군가 떨어뜨리고 간 옷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빨간색은 바닥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수 씨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터널 안에서 울렸습니다. 뭐야, 사람이야? 조금 더 다가가자 그제야 형태가 보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길었고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혜수 씨는 브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오토바이가 멈추며 작은 타이어 마찰음이 터널 벽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건 고개를 숙인 채 정확히 도로 가운데에 서 있는 한 사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갑자기 마주쳐서가 아니라 그 여자의 자세가 너무 오래된 조각상처럼 딱딱하고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혜수 씨는 조심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터널은 그의 목소리를 길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갑자기 잡음이 멈췄습니다. 대신 라디오 볼륨을 최저로 해두었는데도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뚜뚜뚜. 심장박동처럼 일정한 간격. 그러다 갑자기 끊기고 다시 짧게 이어지는 소리. 그리고 혜수 씨는 그 소리의 방향을 알아차렸습니다. 라디오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여자 바로 뒤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터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만들어낸 공기 자체가 오싹하게 식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혜수 씨는 오토바이를 뒤로 조금 밀었습니다. 그때 터널 조명 아래서 그 여자의 발밑이 보였습니다. 흙먼지가 바람 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흙먼지의 움직임은 사람의 발보다 먼저 앞쪽으로 스르륵 이동했습니다. 여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발밑 그림자는 조금 전보다 더 길게 앞으로 미끄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먼저 나아가고 몸이 뒤따라오는 것처럼. 혜수 씨는 말할 수 없는 이유로 더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돌리면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람 아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봤습니다. 여자는 그대로였고 그녀의 그림자만 천천히 혜수 씨 쪽으로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황령터널에서 비슷한 목격담이 연달아 신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귀신 봤다는 이야기 정도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혜수 씨가 본 장면이 며칠 뒤 일어날 실종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혜수 씨가 그날 본 것은 단순히 이상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에 흔히 등장하는 환각이나 착시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집에 도착한 뒤에도 그 터널의 공기가 어깨 위에 얹혀 있는 것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 들어오는 순간에도 그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훑었습니다. 혹시 따라온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는 그 자신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밤 혜수 씨는 다시 배달을 나섰습니다. 생활이 걸린 일이니 터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기 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부끄러운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것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그럼에도 사람은 설명을 만들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마 누가 장난쳤겠지. 술 먹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흔한 위로를 그는 꼭 붙잡아야 했습니다. 붙잡지 못하면 다시 그 터널을 지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밤 11시 40분, 혜수 씨는 다시 황령터널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바람이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지나갈 때 나뭇가지가 서로 스치는 소리가 더 명확하게 들릴 정도로 공기가 얇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뭔가 또 있겠구나. 터널 입구가 보이는 순간 라디오가 어제와 똑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지지직, 직. 하지만 이번엔 잡음이 곧바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목을 문지르는 듯한
낮고 길게 끌리는 소리는 조금씩 터널 안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혜수 씨는 볼륨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소리는 들렸습니다. 라디오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엔진 소리까지 줄여보려 속도를 낮췄지만 그 이상한 마찰음 같은 소리는 오토바이 속도와 상관없이 터널 안쪽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어느 순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 순간 혜수 씨는 온몸의 체온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쪽 터널 조명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기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선풍기가 앞에 있는 듯한 규칙적인 떨림이 아니라 누군가 조명을 손으로 가리는 것처럼 불빛이 천천히 덜컹 거리는 이상한 형태였습니다. 조금 더 다가가자 왜 흔들리는지 보였습니다. 조명 바로 아래에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저번에 봤던 그 여자와는 달랐다고 말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원피스의 색도, 머리 길이도 전부 어제와 같았지만 그 여자는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명 바로 아래 빛이 떨어지는 경계선에 딱 맞춰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흔들린 이유는 빛과 그림자의 경계가 마치 사람의 머리 위에서 파도처럼 일렁였기 때문입니다. 조명은 멀쩡히 켜져 있었는데 그 밝은 빛이 여자의 어깨 윗부분에서부터 위로 부드럽게 퍼지지 않고 중간에서 새까맣게 막혀 있었습니다. 마치 여자의 머리 위에 빛을 완전히 가로막는 또 다른 형체가 겹쳐 있는 것처럼 혜수 씨는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느리게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여자는 어제처럼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걸음도 숨도 고개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혜수 씨는 어제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발밑이 지금은 두 겹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 있어 생긴 그림자가 하나, 그리고 그 아래 조명과 반대 방향에서 거꾸로 올라오는 듯한 또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 두 개의 그림자. 하나는 조명이 만든 자연스러운 그림자, 하나는 조명이 닿지 않아도 생기는 방향 없는 그림자. 혜수 씨는 두 그림자 중 아래쪽 그림자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흙먼지 같은 미세한 것들이 그림자 안쪽에서부터 빠르게 뒤틀리며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제 그가 본 건 여자의 그림자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발밑에서 다른 무언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다른 무언가가 오늘은 더 분명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짙고 무겁고 사람의 몸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 아닌 그림자. 혜수 씨는 오토바이를 돌릴 준비를 하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의 발끝이 아주 천천히 정말 미세하게 앞으로 밀렸습니다. 혜수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몸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발밑 그림자가 먼저 움직이며 그녀의 발을 끌어당긴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이 한 번 움직이자 그녀 몸 전체가 마치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딸려 앞으로 툭 하고 기울었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고 뒤돌아볼 기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만 혜수 씨 쪽으로 길고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혜수 씨의 바퀴 앞까지 도달하려는 것처럼 혜수 씨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혼잣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그는 그대로 오토바이를 돌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조명 하나가 탁 하고 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조명이 꺼지는 속도는 그녀의 그림자가 따라오는 속도와 비슷했습니다. 빛이 꺼질 때마다 뒤에서 들리는 작고 낮은 울림. 툭, 툭, 툭. 그것은 분명 사람 발자국 소리와 달랐습니다. 발 뒤꿈치나 발바닥이 닿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바닥을 밀며 따라오는 소리였습니다. 혜수 씨는 차를 완전히 터널 밖으로 빼낸 뒤에도 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도 그 여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분명히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혜수 씨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었습니다. 혜수 씨는 그날 터널에서 도망쳐온 뒤 가까운 편의점 앞에서 오랫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습니다. 몸이 떨린 것도 있었지만 엔진이 꺼지고 나면 주변이 너무 조용해질 것 같아 그 정적이 무서웠던 것이죠. 오토바이를 붙잡고 숨을 고른 뒤 그는 집으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딱 한 장면만 계속 재생됐습니다. 조명이 꺼질 때마다 그녀의 그림자가 가까워지던 모습. 집 앞에 도착한 뒤에도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건물 뒤쪽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없다는 말과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걸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혜수 씨는 터널을 피했습니다. 가능한 길을 돌아가고 교차로를 크게 우회해서라도 터널만은 지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란 게 그렇듯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배달 요청지 중 한 곳이 황령 터널을 지나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찍힌 겁니다. 피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여러 번 설득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예민했었겠지. 아무 일 없이 지나는 날도 많았잖아. 그래, 오늘은 괜찮을 거야. 그는 그렇게 평소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터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터널 입구에 도착한 순간 그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던 밤 공기 속에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공기가 서 있어? 터널 쪽으로만 공기가 정지한 듯 아무 흐름이 없었습니다. 바람은 아파트 단지 사이를 지나 도로를 스쳐가는데 터널 앞에서 갑자기 모든 움직임이 멈춰버린 느낌. 흔히 느낄 수 있는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어컨을 켜둔 자동차 안처럼 터널 입구만 정지된 공간 같다는 느낌에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핸들을 틀었습니다. 어제는 아니었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터널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터널을 절반쯤 지나는 순간 혜수 씨는 오토바이 뒤에서 아주 작은 딱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퀴에 돌이 튄 소리처럼 가벼운 소리. 그는 별 생각 없이 가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자 이번에는 딱딱딱 3번의 소리가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건 타이어 문제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정확히 그때 오토바이의 뒤쪽 난간이 아주 가볍게 툭 하고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 손이 살짝 짚고 지나가는 정도의 사는 압력. 그는 바로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거울을 살짝 내려다보았습니다. 100m 안에는 그의 오토바이 뒤쪽 도로만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 한가운데 흙먼지가 누군가 밟고 지나간 것처럼 일직선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소리는 없었는데 먼지는 사람 발자국처럼 일정한 속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수 씨는 다리를 떨며 속삭였습니다. 또야? 심장은 이미 한계치였습니다. 오토바이라는 게 도망치는 데엔 빠른데 뒤에서 따라오는 게 사람이 아닌 것이라면 도망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걸 그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속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의 엔진 토크가 갑자기 축하고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뒤에서 누군가 오토바이의 끝부분을 붙잡고 천천히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식간에 100m의 그녀의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모양이 사람의 형태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어깨, 머리, 손, 형태는 있었지만 경계가 흐리고 뒤틀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오토바이 뒤쪽 바닥에는 그림자를 만들 빛이 없었다는 것.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는 법인데 터널 조명은 혜수 씨보다 훨씬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그림자는 도대체 무엇이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혜수 씨는 오토바이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서면 붙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핸들을 꽉 쥔 채 목까지 치솟는 숨을 내리누르며 터널 출구 쪽만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100m 속 그림자가 스르르 하고 오토바이 쪽으로 길게 당겨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그림자 자체가 혜수 씨의 허리까지 올라타려는 것처럼 혜수 씨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안 돼! 그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출구가 코앞일 때 뒤에서 들려온 건 분명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몸을 돌려 말하는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입을 돌리지 않고도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뒤를 안 봐? 그 말투는 분명 사람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소리의 울림이 사람의 폐나 목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텅 빈 음색,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침대 밑이 갑자기 말하는 것처럼 어딘가 비고 울린 소리. 혜수 씨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그저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터널 출구를 지나 거리에 불빛이 보이자 그제야 그의 속도가 줄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땅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가 있었고 목 뒤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내보지 못한 것은 터널 뒤쪽에서 그림자가 어떻게 그를 따라오고 있었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혜수 씨의 집 안에서도 작은 기척이 조용히, 정말 조용히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혜수 씨는 문을 닫자마자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터널을 벗어났다면 공포도 끝나야 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수 씨는 현관불을 켜자마자 알 수 없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가 보고 있다기보다는
무언가가 이미 방 안쪽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발바닥 밑에서 자잘한 모래 같은 감촉이 스쳤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본 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실 장판에 흙먼지가 일직선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터널에서 흔들리던 그 먼지, 그와 정확히 같은 모양, 같은 간격, 같은 흔들림. 그는 뒤로 물러나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들어온 건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엌 쪽에서 찰나처럼 사라지는 검은 그림자가 바닥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발 모양이 아니라 옷자락 같은 형태로 흔들렸다는 건 분명히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원피스를 입은 채 벽과 벽 사이를 지나간 것처럼 혜수 씨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끼며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문도 닫혀 있고 당연히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아래쪽의 작은 틈에서 차갑게 내려오는 바람이 슬쩍 그의 발등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보통의 바람이 아니라 터널 안 공기와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쇳내, 축축한 시멘트 냄새, 그리고 오래된 흙먼지 냄새. 혜수 씨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평소 쓰던 물컵, 접시, 그리고 그 옆에 그가 아까 집에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내려놓고 간 작은 손거울 하나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손거울은 천천히 그의 쪽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떨어뜨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울의 각도는 누가 일부러 혜수 씨의 얼굴을 향하도록 맞춰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거울을 집으려 했습니다. 손끝이 거울 표면에 닿는 순간 정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왜냐하면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자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은 부엌 뒤편 어두운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 중앙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정확히 서 있었습니다. 집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터널에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섰던 그 자리에 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조명은 멀쩡한데 빛이 그녀의 상반신을 아예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터널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습, 아니, 오늘 터널 출구에서 그림자가 따라오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혜수 씨는 손거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바닥에 부딪힌 그 순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울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며 각기 다른 방향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깨진 거울 조각 하나하나에 모두 같은 장면이 보였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서 있는 빨간 원피스 여자,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흔들리지 않는 발목, 그리고 그녀의 그림자가 혜수 씨를 향해 점점 길어지는 모습. 거울 조각마다 그녀의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서만 그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거울 속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혜수 씨는 뒤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뒤돌지 않지만 대신 보는 사람을 뒤돌게 만든다는 것. 너무 오래 바라보면,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그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날 밤 혜수 씨는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혜수 씨는 깨진 거울 조각 사이에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바닥에 흩어진 거울 속에서는 빨간 원피스의 여자가 어떤 틈새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비쳐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림자의 방향만 점점 혜수 씨 쪽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바닥 아래에서 모래 같은 감촉이 다시 스쳤고 문턱에 발이 닿았을 때 작은 먼지가 자신도 모르게 들썩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늘 듣던 집의 고요가 아니라 어디선가 막 들어온 낯선 기척이 숨을 죽인 채 머무르는 고요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혜수 씨는 현관불만 켜도 등 뒤에서 바람이 스치는 느낌을 잠깐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스칠 때마다 어디선가 붉은 천이 흔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터널에서 멈춰 서 있던 그 존재가 자신이 달아난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혜수 씨는 그날 새벽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방 안에 불을 켜두었는데도 어둠이 구석마다 얇게 끼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을 그 그림자들이 지금은 전부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모르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깨진 손거울 조각들을 하나하나 수건에 싸서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것들 때문에 그대로 집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행동이 더 큰 위험을 부를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단순히 비치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하루 일과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배달 요청은 늘 그렇듯 많았고 물건을 챙기고 주소를 확인하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오르는 과정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는 순간 아주 작게 어딘가에서 천 조각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 씨는 뒤를 돌았습니다. 현관 너머 빈집.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예민해서. 하지만 그 말은 아침 공기 속으로 부서지듯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배달지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문제를 느낀 건 두 번째 배달지에 가는 동안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 백미러가 평소보다 더 쉽게 떨렸습니다. 엔진 문제인가 싶어 속도를 줄였지만 오히려 떨림은 더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 사이사이에 어제 터널에서 들렸던 그 이상한 간격의 울림이 아주 작게 섞여 있었습니다. 툭, 툭. 바람이 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노면이 울리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울림은 누군가가 뒤에서 오토바이의 철제 난간을 손끝으로 가볍게 건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툭, 툭. 혜수 씨는 백미러를 힐끔 올려다 보았습니다. 백미러 안에는 늘 보던 도로가 있었고 차량도 몇 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도로보다 더 아래에 있는 어떤 지점에 닿는 순간 필연적이지 않은 장면이 거울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빨간색이 아주 작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 그녀는 정지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그녀의 치맛자락이
아주 천천히, 거의 공기처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수 씨는 백미러를 급히 아래로 젖혔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내려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마치 오토바이 뒤쪽에서 누군가 따라오며 속도를 맞추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한참 동안 뒤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터널을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여자가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끝을 차갑게 얼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그 빨간색 흔들림은 사람의 크기보다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배달지에 도착했을 때 혜수 씨는 평소보다 숨을 더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건물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배달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금이라도 진정될 시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왼쪽 시야 끝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붉은색, 정확히 붉은 천. 그는 머리를 획 돌렸습니다. 건물 옆 화단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피톤치드 향 대신 터널 안에서 맡았던 축축한 냄새가 바람 없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터널에서만 맡을 수 있는 냄새였습니다. 그런 냄새가 대낮 건물 앞 화단에서 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야? 말하자마자 그 말이 너무도 현실 같아 입술이 얼어붙었습니다. 혜수 씨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배달 가방의 은색 지퍼에 무언가 비쳤습니다.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순간마다 지퍼 금속 표면이 빛을 받아 흔들릴 때마다 거기에 붉은 옷자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반사되는 표면에서는 보이는 것. 그는 손을 떨며 가방을 확 덮었습니다. 그러나 가방을 닫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은색 지퍼에 비친 마지막 장면이 그의 가슴을 완전히 굳게 만들었습니다. 지퍼 표면에 분명히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혜수 씨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그 여자가 터널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사되는 모든 표면에서 혜수 씨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혜수 씨는 거울, 유리창, 금속 표면, 어떤 반사면도 함부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현실보다 반사되는 곳에서 더 먼저 나타났으니까요. 혜수 씨는 그날 이후부터 유리, 금속, 화면, 어떤 반사되는 것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탈 때 백미러의 각도를 일부러 아래로 내려 거의 보이지 않게 맞춰두었습니다. 대신 뒤를 확인해야 할 때면 몸을 직접 돌려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볼 때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류가 바람도 없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는 골목에서 등이 먼저 식는 감각. 그건 누군가가 가까이 있을 때 느끼는 온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수 씨는 배달을 마친 뒤 집 근처 편의점에서 물을 한 병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올 때 그는 자동문 유리에 자신의 모습이 비친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주 찰나였지만 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자기 바로 뒤에 붉은색이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그는 숨을 멈춘 채 유리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유리에는
자신의 어깨와 얼굴만 조용히 비쳐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리문 아래쪽 발목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사람의 치맛자락이 걸음을 멈춘 뒤에도 공기 속에서 아주 느리게 가라앉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혜수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걸음을 빨리 옮겼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뒤를 보면 안 된다는 걸. 뒤를 보는 순간 그녀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아버리게 된다는 걸. 그리고 안다는 건 그에게 공포보다 더 위험한 감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혜수 씨는 오토바이 정비소에 들렀습니다. 정비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혜수 씨의 오토바이를 자세히 살펴본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혜수 형, 이 뒤쪽 난간이 왜 이래? 그가 가리킨 곳은 오토바이 뒤편 손잡이 부분이었습니다. 철제 난간은 길게 마치 손가락이 눌러 만든 듯한 모양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정비사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야, 이거 사람이 매달린 것처럼 휘었는데 장난친 거 아냐? 혜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건드리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비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형, 여기 흙 같은 거 묻은 거 보이냐? 터널 같은 데서 타다가 묻었나 본데. 이 모양새가 좀 이상하네.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닌데. 그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의 손등을 스친 흙먼지가 갑자기 바닥에서 스르륵 밀리듯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사람 발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지가 혼자 어떤 방향을 따라 움직인 것처럼 흩어졌습니다. 정비사는 표정을 굳히며 손을 털었습니다. 형, 오토바이 좀 조심해서 타. 최근에 터널 사고 많다는 얘기도 있고. 터널.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혜수 씨의 손은 즉시 떨렸습니다. 정비사는 눈치를 챘습니다. 형, 무슨 일 있는 거야? 혜수 씨는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뼛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녀가 더 가까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비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형,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 절대 멈추지 말고 그냥 가. 그 말은 조언이라기보다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혜수 씨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큰 길 신호대기에서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신호등은 빨간색. 그는 빨간색 불을 보다가 문득 심장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빨간색 조명, 빨간 원피스. 그 순간 오토바이 계기판 위 곡면 플라스틱에 비친 불빛 속에서 붉은 형체가 흔들리는 듯한 잔상이 아주 잠깐 스치듯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혜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밤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빛만 있으면, 반사되는 표면만 있으면 그녀는 그 안에서 형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터널 안에서만 보이던 그녀가 지금은 반사되는 모든 곳에서 순식간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혜수 씨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는 순간
계기판 아래쪽에서 아주 낮고 긴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숨소리였습니다. 어둠 속 어디에선가 누군가 숨을 길게 들이마시는 소리. 혜수 씨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숨소리는 등 뒤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앞쪽, 계기판 바로 뒤에서 난 소리였으니까요. 밤이 깊어지면 혜수 씨의 방 안은 평소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등 아래쪽은 밝았지만 천장 모서리와 가구 아래, 그림자 사이로 스며드는 어둠은 마치 사람이 숨어 있는 것처럼 모양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딘가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쓱, 아주 미세하게 공기가 움직이는 소리. 사람이 숨을 들이키는 듯한, 하지만 너무 길고 낮고 어떤 방향에서도 정확히 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혜수 씨는 숨을 참은 채 귀만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증폭되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방 전체를 얇게 뒤덮은 채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침대 발치 쪽에 긴 그림자가 자기 모양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벽이 만든 그림자였지만 잠시 후에는 사람이 서 있을 때 생기는 모양에 가까워졌습니다. 두 개의 가느다란 선, 그리고 그 위로 붉은 빛이 비치지 않았는데도 희미하게 진해지는 색감. 혜수 씨는 눈을 감았다 뜨며 불을 끄고 켜보았습니다. 딸칵, 딸칵. 하지만 그림자는 불의 밝기와는 상관없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을 더 밝은 조명으로 비추려고 스탠드를 켜고 그림자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스탠드 조명은 그림자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는 전기 불빛보다 어두운 무언가가 별도로 만든 것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혜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그림자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무언가라는 것. 그가 터널에서 처음 봤던 그녀의 그림자와 같은 성질. 빛이 없어도 생기고 사라지지 않고 사람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림자. 그리고 지금 그 그림자가 집 안에서 그의 발치 쪽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혜수 씨의 집에서는 작은 물건들이 조금씩 자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 옆에 두었던 우산이 10여 센티미터 옮겨져 있거나 베란다 문틈에서 붉은 천 같은 실오라기가 아주 얇게 밀려 들어와 있거나 싱크대 아래 어둠 속이 정상보다 더 짙게 보였다가 사라지거나 물건이 움직이는 건 바람 때문일 수도 있고 착시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수 씨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 변화 중 어느 것도 본인이 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움직임들은 점점 더 명확하게 하나의 방향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향은 언제나 문 쪽 혹은 현관 쪽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 안으로 여러 번 드나들었던 것처럼. 배달 중에도 이상한 일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무렵 큰 길을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달리던 차량이 급정거를 했고 혜수 씨도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량 뒤쪽 범퍼에 반사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속에서 그녀가 정면으로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정면을 향해 서 있는 자세였습니다. 혜수 씨는 즉시 오토바이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뒤돌아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방향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밤이 찾아왔습니다. 혜수 씨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스마트폰 화면이 꺼졌다 켜지는 이상 현상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배터리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켜질 때마다 잠금 화면에 붉은색 노이즈 같은 선이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노이즈는 치맛자락의 실루엣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손으로 가려보자 그 움직임은 화면 너머가 아니라 그의 뒤쪽에서 비치는 그림자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그녀의 모습이 잡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화면 속에는 길게 늘어진 그림자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현실 바닥에는 그 어떤 그림자도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혜수 씨는 휴대폰을 기어가듯 주워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나 흔들림 같은 작은 징후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를 가도 따라붙는 존재의 확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을 열려는 순간 문고리에 걸린 작은 은색 금속판에 무언가 비쳤습니다. 그 금속판은 그의 얼굴을 반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사된 것은 혜수 씨가 아니라 붉은 원피스의 여자의 배에서 허벅지까지의 일부 실루엣 그리고 그림자가 현관 내부로 미세하게 스며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혜수 씨는 손에서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열쇠 금속에서도 그녀의 치맛자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사되는 모든 면에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하나의 방향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방 안, 집 안, 혜수 씨의 생활 깊숙한 곳을 향해서 그녀는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동하는 존재였습니다. 혜수 씨는 떨어진 열쇠를 손끝으로 더듬어 집어들었습니다. 은색 금속판에 비치던 붉은 실루엣은 조용히 사라져 있었지만 열쇠 구멍 주위에 흐릿하게 남은 먼지의 방향만은 마치 누군가가 방 안으로 조금 전까지 스며든 흔적처럼 옅은 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난 뒤에도 현관은 오래도록 낯선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루 아래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냉기와 벽 모서리에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붉은 잔광 같은 기척들이 여전히 그의 시야 끝에서 미세하게 움틀거렸습니다. 그는 불을 켜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방 안의 밝기와 상관없이 어떤 흐름이 부엌 쪽에서부터 조용히 꾸준히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발밑 장판 위에서 먼지가 아주 약하게 한 줄로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어떤 발걸음도 없는데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집 안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온 것 같은 움직임. 그는 그 흔들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서서히 미지근해지는 동안 방 안은 혜수 씨 자신이 만든 조명이 아닌
어딘가에서 흘러든 낮은 그림자들로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밖에서 들어온 것을 막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척이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혜수 씨의 등줄기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존재는 그의 삶 깊숙한 곳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혜수 씨는 가능한 모든 반사면을 피하며 지냈습니다. 핸드폰은 뒷면을 종이로 가려두었고 오토바이 백미러는 거의 바닥을 비축해 내려두었습니다. 싱크대나 욕실 거울은 수건으로 덮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가려두는 순간부터 집안의 어떤 기척이 더 또렷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울에 나타나는 대신 그 기척은 문틈과 벽 모서리, 바닥의 선들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더 이상 반사면이 없어지자 다른 통로로 스스로 모습을 바꾸며 따라오는 것처럼 어느 날 저녁 혜수 씨는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이상할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거실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켜둔 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판 위에 집안의 구조와는 맞지 않는 방향으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방 안의 조명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문 안쪽에서부터 아주 길게 끌려 들어온 것처럼 복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앞부분은 거실 쪽 어딘가에 닿아 있었고 뒷부분은 현관 턱 아래까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날카로운 모양도 사람의 형태도 아니었지만 혜수 씨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날 터널에서 처음 본 움직이던 그림자와 같은 성질이라는 것을.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움직일 때마다 장판 위 먼지가 그림자의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이 그림자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거실 한가운데에서 혜수 씨는 멈춰 섰습니다. 눈을 조금만 돌려도 장판 위 수평선처럼 길게 누운 그림자가 흐릿하게 형태를 바꾸는 게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발끝부터 조금씩 자리를 옮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발걸음처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닥 아래에서부터 떠오르는 먼지가 앞쪽으로 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거실 중앙쯤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급격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혜수 씨의 바로 눈앞까지 조용히 다가온 것처럼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혜수 씨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방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방 한구석에서 천천히 스며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천 조각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붉은 옷자락이 아주 살짝 흔들릴 때 나는 그런 소리. 혜수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리는 순간 그 소리가 더 가까워질 것 같은 명확한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저절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부엌 쪽에서, 거실 모서리에서, 어디 하나 특정할 수 없는 방향에서 붉은 천이 자신의 움직임을 조절하며 조금씩 조금씩 위치를 바꾸고 있는 듯한 소리. 그리고 혜수 씨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터널에서 듣던 소리와 똑같다는 것. 그녀가 처음 나타났던 그 밤 오토바이 뒤에서 들리던 천천히 끌리는 소리와 완전히 같았습니다. 물론 터널은 여기서 멀었습니다. 집은 높고 조용한 아파트 건물 안에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으며 바람 한 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소리가 집 안에서 들린 것일까요? 왜 그 소리가 혜수 씨가 서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접근해 오는 것일까요? 갑자기 방 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딱 한 번, 그뿐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지나간 자리에서 거실 벽이 잠깐 어둡고 가느다랗게 찢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어떤 형체가 조명을 통과하지 못해 벽에 가려진 모습처럼 혜수 씨는 그때 불을 더 밝게 켜려고 스탠드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탠드의 금속 기둥, 그 반사면에 아주 짧게 정말 한 틈만큼의 순간 동안 빨간 원피스 자락이 혜수 씨의 바로 뒤에서 멈춰 있는 모습이 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뒤에 서 있다는 사실만은 잔인할 만큼 분명했습니다. 혜수 씨는 몸을 굳힌 채 눈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금속 기둥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반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 공기가 두 사람 숨이 섞인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수 씨는 그때 처음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집 안에는 단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혜수 씨는 스탠드의 금속 기둥에서 붉은 치맛자락이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금속 반사 속에서만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그의 호흡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깊게 들이쉴 수도 눈을 크게 뜰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야가 흔들리면 금속이나 유리에 또 뭔가가 비칠까 두려웠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집안의 조명은 그 어떤 공간도 완전히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거실 벽의 모서리는 유난히 진한 그림자를 품으면서 방금 전의 장면을 지워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아주 미세한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턱, 턱. 혜수 씨는 자신이 들은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발 뒤꿈치나 발바닥이 닿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바닥을 스치며 끌어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아주 천천히 기어 올라오듯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이라면 위에서 아래로 그림자가 생겨야 하지만 이 그림자는 아래에서 위로,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사람이 되는 것처럼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수 씨는 입술을 깨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물러날 공간은 이미 많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손가락이나 팔 같은 형태가 아니라 붉은 원피스의 천이 바람 없이 흔들릴 때 만들어지는 그 독특한 선과 곡선이 먼저 나타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무심코 놓아두었던 텔레비전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약하게 반사된 빛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거실 조명이 스치며 들어오자 검은 화면 속에 희미하게 방 안의 구조가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 속에는 부엌과 거실 사이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는 정확한 자리에 빨간 원피스의 자락 한 조각이 언뜻, 정말 언뜻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락은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사되는 화면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혜수 씨는 TV 화면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리는 순간 더 끔찍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바닥에 깔린 장판의 선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움직임은 사람이 발을 옮길 때 따라오는 진동이 아니라 집 전체 바닥이 한 방향으로 끌려가는 듯한 부드럽고도 질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혜수 씨의 발끝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방 쪽의 어둠에서 천이 스칠 때 나는 그 소리가 또 한 번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이번에는 분명히 앞으로 이동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장판 위의 먼지들이 그 방향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때문에 바닥 위 먼지의 움직임이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그 흐름은 부엌에서 거실 중심으로, 그리고 혜수 씨가 서 있는 자리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뒷걸음질 칠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장의 LED 등 아래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빛이 한번 눌린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등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은 누군가의 머리나 어깨가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막혀 바닥에 어색한 원형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원형 그림자는 사람의 머리보다 조금 더 크고 경계가 흐렸습니다. 혜수 씨는 눈을 크게 뜬 채 그 벌어진 빛의 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틈 아래에서 천천히, 정말 천천히 붉은 천의 끝이 바람 없는 방 안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거의 없었지만 그 존재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혜수 씨의 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 바로 그의 등 뒤에서 내려오던 바로 그 높이. 그리고 그때 그는 처음으로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숨이 가까워지는 그 특유의 온기를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자신이 들이마시는 숨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쉬는 숨이 자기 귀 바로 옆에서 스치는 느낌. 그는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등 뒤에서 내려오던 그 천의 끝이 지금 막 바닥을 스칠 듯 아슬아슬하게 닿아 있었으니까. 붉은 천 끝이 천장에서 내려온 뒤 방 안의 공기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서서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숨결이 혜수 씨의 머리 위에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을 돌릴 수 없었고 뒤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뒤를 보는 순간 그 천 끝이 얼마나 더 내려올지 모를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가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붉은 천은 얇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방 안의 온기와는 전혀 다른 묘한 떨림이 천 끝에서 퍼졌습니다. 천 끝이 바닥과 닿는 것은 아니었지만 닿기 직전의 위치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 거리는 사람이 손을 내밀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혜수 씨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아주 낮은 기척이 흘러올랐습니다. 사각, 사각. 그 소리는 방 한쪽에서만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 모서리, 부엌 입구, 현관 근처까지 여러 곳에서 비슷한 마찰음이 조금씩 연결되어 혜수 씨의 주변을 원형으로 감싸듯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발걸음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 모든 마찰음이 한 지점에서 멎었습니다. 그 지점은 혜수 씨의 바로 뒤였습니다. 온몸의 체온이 그 자리에서 뚝 끊겼습니다. 귀 뒤쪽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길고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숨소리는 여기 있다는 말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혜수 씨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앞 모든 그림자가 그 떨림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탠드의 금속 기둥이 아주 작은 각도로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혜수 씨는 보기 싫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속 기둥의 곡면 속에는 자신의 바로 뒤 어깨 높이에 서 있는 붉은 원피스의 형체가 조용히 고개를 숙인 모습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늘 그렇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리 위치가 혜수 씨의 뒷목 높이와 정확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치맛자락만이 아니라 상반신의 실루엣까지 흐릿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사 속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기울임은 누구에게 몸을 기대거나 잡으려는 동작과는 달랐습니다. 그저 더 가까이 서기 위해 움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는 그 어떤 무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속 반사 속에서는 그녀의 그림자가 혜수 씨의 그림자 위에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겹침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혜수 씨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손끝이 굳고 발바닥에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기울어진 상반신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금속 기둥이 그 움직임을 고스란히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기가 무거워진 순간 부엌과 거실 사이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천조각이 턱 소리 없이 바닥 쪽으로 한치 더 내려갔습니다. 혜수 씨의 어깨가 저절로 움찔했습니다. 그 미세한 반응에 맞춰 반사면 속 그녀의 실루엣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멈춘 이후 방 안은 혜수 씨의 심장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그림자가 혜수 씨의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는 것처럼도 뭉쳐지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정확히 끝나는 지점에서 방 안의 조명이 한 번 짧게 꺼졌다 켜졌습니다. 혜수 씨는 그 찰나 동안 등 뒤에서 무언가가 자기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그 명확한 기척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빛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실루엣은
반사면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누군가의 체온이 등 뒤에서 아직 가시지 않은 듯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수 씨의 집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구도 그대로였고 조명도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밝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집안 공기의 움직임이 예전과 전혀 다르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예전엔 환풍기나 외부 바람이 방 안 모서리를 건드리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방 안의 공기 자체가 누군가의 체온이 지나간 길처럼 한쪽으로 아주 약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기울어짐은 정확히 어딜 향하는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혜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늘 같은 방향,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 마치 현재와 과거 사이의 얇은 틈처럼 늘 그 자리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사라지는 기운. 며칠 동안 혜수 씨는 오토바이를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그녀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집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유리창에 빛이 들어오면서 그녀가 비칠 기회를 줄 것 같았고, 밤에는 조명을 켜도 어둠이 모여드는 자리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엌 모퉁이, 그곳은 빛이 닿아도 조명 아래 그림자가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빛이 닿을수록 그림자가 어색하게 두터워졌습니다. 그 모양은 사람의 형체도 물건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잠시 머물렀다간 그림자처럼 질감이 일정하지 않고 경계가 부드러웠습니다. 혜수 씨는 그곳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외면하는 순간 거실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기척이 또 느껴졌습니다. 공간을 피하면 기척이 뒤를 따라왔고, 직시하려 하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형체를 만들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움직일 때보다 머무를 때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수 씨는 숨을 고르기 위해 거실 한가운데에 가만히 섰습니다. 그는 문득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고 소리는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늘 듣던 소리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초침 사이사이에 매우 낮은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스, 스. 고요를 가르는 숨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천을 당겨 올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초침 아래쪽 벽면의 하얀 타일에 그림자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림자는 시계 바늘의 그림자도 혜수 씨 자신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다가 순간적으로 붉은 색감이 은은하게 스쳤습니다. 혜수 씨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흔들림이 방 안의 공기를 타고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부엌 쪽, 현관 쪽, 천장 쪽, 어디든 짧게 스쳐가는 붉은 잔광의 흐름이 집 안 곳곳을 아주 천천히 아주 낮게 돌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잔광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형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혜수 씨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집 안에 들어올 때마다 남기던 그 흔들림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려고 불을 끈 순간 방 안에는
더 이상 어둠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사이사이에 천 조각처럼 얇은 기운들이 아주 작은 간격을 두고 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혜수 씨는 눈을 감고 누운 채 어디로도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천장에서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바람 같은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방 안을 돌다가 그의 침대 위로 조용히 멈춰 선 것 같은 기척.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 존재의 위치가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의 발끝 근처, 그리고 조금씩 올라오는 발자국 없는 기척. 침대가 흔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불이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살갗에 먼저 닿는 공기가 누군가의 첫걸음보다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 기척은 이불 밖에서 무릎 높이까지 올라왔다가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 대신 방 안의 온기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 이불 아래 발목 쪽에서 천이 스치는 감촉이 가볍게, 정말 가볍게 올라왔습니다. 침대 끝에서 느껴진 약한 천의 스침은 이불 너머로 올라올 듯 말 듯한 기척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라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혜수 씨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방 안의 어둠이 그의 감긴 눈꺼풀 너머에서 형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숨소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어둠은 고정된 색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돌며 기척이 머물던 자리마다 점점 짙어졌다 옅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리듬은 사람의 발걸음과도 다르고 바람의 흐름과도 달랐습니다. 마치 방 안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의 가벼운 몸짓 같았습니다. 혜수 씨의 발목 근처로 한 번 더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 찰나 이불 가장자리의 그림자가 스스로 눌린 듯 살짝 달라붙었습니다. 누군가 거기 앉은 것처럼 이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방 안에서 가장 무거운 지점이 되었습니다. 혜수 씨는 숨을 들이마시려다 멈췄습니다. 숨은 허벅지 근처의 공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그의 몸을 따라 위쪽으로 천천히 기울어 갔습니다. 몇 분 혹은 몇 초가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은 사라지고 오직 방 안의 기척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혜수 씨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베개 옆에 머리칼이 공기 흐름에 반응하는 듯 살짝 들렸다 내려앉았습니다. 그 기척은 그의 얼굴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눈을 감고 있음에도 누군가의 존재가 머리맡에서 아래를 들여다보는 느낌이 또렷했습니다. 천이 스치는 자국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침대 위 공기는 한순간 따뜻해졌다가 곧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처럼 비어버렸습니다. 그 비어버린 느낌이 오히려 더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옅게 흔들렸습니다. 거실 쪽, 부엌 쪽, 현관 쪽, 집 전체에서 서로에게 이어지는 기척이 하나로 모이듯 느리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어떤 발걸음이나 어떤 손짓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위치를 표시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표시가 침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틈의 어둠이 천천히 안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불 위에 떨어지는 조명도 없었지만 기척은 분명히 문에서 침대 쪽으로 거리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발걸음수로 따질 수 없었습니다. 기척은 걷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에 방 안의 다른 자리를 점처럼 찍으며 이동했습니다. 침실 문 앞, 벽 모서리, 서랍장 앞, 그리고 침대 옆. 공기는 그 움직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방향을 따라 스스로 기울어졌습니다. 혜수 씨는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그 자리가 더 가까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게 내쉬려 했지만 숨이 나가는 길마다 다른 온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온도는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졌다가 밀려들었다가 다시 옅어지는 불규칙한 기운. 그 기운이 얼굴 가까이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코끝 언저리에 아주 미세한 천의 향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터널 안에서 처음 맡았던 그 축축한 냄새와 섞인 향, 그리고 혜수 씨의 오른쪽 귀 근처에서 바람 아닌 숨 아닌 기척 하나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스. 그 소리는 혹겹의 천이 공기 사이를 지나갈 때 나는 아주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그 기척이 멈춘 자리에서 이불 위 그림자가 흐릿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림자는 혜수 씨의 몸 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바로 옆 빈자리 위에 누군가의 형체가 앉아있는 듯한 무게감만 남아있었습니다. 이불은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조금 더 어두워졌습니다. 조명이 없는 방 안에서 어떤 자리만 더 어두워진다는 건 그곳이 무언가에게 오랫동안 점유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도 밤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방 안의 기척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혜수 씨가 누운 자리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 기척은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멀어지려는 듯 움직여도 곧 다시 침대 가장자리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이 방에서 그가 누운 자리가 가장 익숙한 위치인 것처럼 그 기척이 서랍장 쪽으로 갔다가 베란다 쪽으로 스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안 이불 위에 작은 먼지가 한 방향으로만 아주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누군가 그의 곁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혜수 씨의 숨결 위로 다른 누군가의 매우 가벼운 숨결이 포개졌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기척, 멀어지지 않는 온도, 스스로 형체를 감추고 삶의 틈 사이로 스며드는 존재. 그 방 안에는 오랫동안 두 개의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누군가의 터널에서 시작되었지만 끝난 장소는 터널도 도로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빛과 그림자 사이 혹은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치는 반사면의 가장자리에 잠시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기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리를 옮길 뿐입니다. 지금 등이 조금 차가워졌다면 어깨 위 공기가
잠깐 흔들렸다면 그건 이야기가 끝나서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우리 목소리가 멈춘 뒤에도 오랫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됩니다. 밤의 서사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다음 서사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도 조용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반사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시고요.